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나와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그 비상계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법무장관만큼은 발동 요건 불비, 국회 제한 불가 이런 이유를 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즉시 대통령한테 사표라도 써서 저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고 대통령 보좌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다른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계엄 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 들어가시고 송미령 장관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3명만 팔다리 꺾였다 나갔어도 계엄 선포 안 됐어요. 그 3명이 없습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님. 네. 뉴스원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들어넣어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2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네.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네.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분까지 기억할 경황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황스러워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2, 3분 동안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장관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성재 장관, 6분이라니까 더 길다고 했는데 2, 3분 아닙니까? 2, 3분 아니에요. 2, 3분. 지금 2, 3분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무슨 얘기가 더 길어요? 자,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성관이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 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의 위법입니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에 따라 무너진 헌정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전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 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국무원님들도 핸드폰에 계엄령 선포하는 거 그냥 앉아서 보고들 계셨어요. 달려가서 기자회견장 쫓아가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배짱도 없어요. 그 정도 배짱도 없습니까?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